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일상회복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번 일상회복 정책의 핵심입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과 일상 속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에 국민 모두가 나서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며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도 커지면서 정부가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청년 인재들을 영입하는 가운데 청년 전담부서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호로 영입한 조동현 교수를 액세서리에 비유한 국민의힘 김병준 선대위원장에 대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흘째 충청권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는 복귀할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 윤 후보와의 갈등 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호 인재 영입에 이어서 젊은 과학인재 4명을 동시에 영입했습니다. 청년 전담부처 신설도 고려하겠다며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섰는데 영입 인재를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30대 워킹맘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맡긴 이재명 후보는 청년 인재 모집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번에 발탁된 인물들은 2001년생 AI 개발자, 데이터 기업 창업가, 뇌공학 박사, 인공지능 연구자 등 4차 산업에 종사하는 20, 30대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꿈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부딪히는 현실에 너무나도 지칩니다. 하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부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쫓을 수 있게.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부처를 신설해서 아예 청년들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지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영입 인재들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청년 인재로 민주당에 합류한 김윤희 씨가 전날까지도 야당 선대위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었다며 이런 행태가 자리 사냥꾼과 다를 게 뭐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병준 선대위원장이 조동현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향해 전투복에 예쁜 브로치를 다는 것이라고 비유하자 민주당은 곧장 시대착오적이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야 공방 속에 민주당은 스타 PD 출신 김영희 전 MBC 부사장 영입 발표를 예고하며 외연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박빙의 지지율 경쟁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취약 지지층을 껴안고 후보의 약점을 상쇄할 외부 인재 수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재 영입전이 치열해질수록 상대 진영을 향한 공방전 역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과 최저임금제 철폐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아예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와 상속세도 촘촘하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하며 첫 지역 순회였던 충청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첫 지역 순회였던 2박 3일 충청의 마지막 일정은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남 천안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원류를 대색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한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관련 발언은 완전히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3개월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이거를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유연하게 좀 해달라 하는 말씀 어제 들었고요. 또 뭐 마치 제가 52시간을 폐지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선을 그은 겁니다. 중소기업을 찾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 역시 중소기업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시 설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이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이끌 새시대 준비위원회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윤 후보의 생각을 전달하는 진상배달본부와 정권 교체를 위해 소통하려는 이들을 찾는 깐부 찾기 본부를 꾸리기 위해 구성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윤 후보는 물론 김병준 위원장도 측근발 잡음을 일축하며 계속 설득할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지위로서의 그 자리도 비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그 사무실 공간도 비어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신 민주당을 도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난 가요. 선대위 개문발차 지적에도 윤석열 후보는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6일 출범 말 선대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할지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갈등을 빚었던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내심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공식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장 이 대표에게 연락하기보다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잠행 이틀째인 이준석 대표가 돌연 부산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공개한 방문지는 다름 아닌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 사무실.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자 막후 역할설이 불거졌던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방문에서 이 대표는 직원의 연락으로 서울에 있는 장 의원과 안부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는 격려차 방문이었다고 설명했지만 후보 비서실장 물망에 올랐던 장 의원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워왔던 만큼 무력 시위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루 전 권성동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역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하자 맞불을 놓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일단 장제원 의원 사무실 가서 그렇게 사진도 찍고 또 그다음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 윤석열 후보도 의견 차이는 민주정당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만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이제 좀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좀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권성동 사무총장 역시 일단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계신지,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어 전남을 찾은 이 대표는 당분간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밝혀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들으신 대로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논란 속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갔는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 대표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대표는 메시지를 통해 서울에 올라가지 않는다며 당무에 복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중 서울로 복귀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반박한 것인데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의 당무 거부가 길어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5년 전 이른바 옥새 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비박계였던 김무성 대표는 친박 중심 공천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며 당 대표 직인을 들고 돌연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등 최고위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후보 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로 향했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김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급히 내려갔습니다.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김 대표님이 아무튼 방문을 좀 정상화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로 볼게요. 네. 원 대표가 결정을 못해서. 이 두 사람은 자갈치 시장의 횟집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를 마시며 회동을 이어갔고 김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전 중으로 서울로 올라가서 오후에 당사의 대표방에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박계와 비박계의 지분 나눠먹기라는 비판까지 제기된 옥새 파동은 26시간 만에 마무리돼 영도 회군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파 갈등 논란 속에 새누리당은 예상을 깨고 총선에서 패배했죠. 대선을 98일 앞두고 벌어진 대선 후보와 당 대표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결국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제20대 대선이 이제는 9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상황을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군 출신의 우주항공 전문가 30대입니다. 젊은 세대. 그리고 또 여성이기도 하고. 예. 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 발표해서 야, 저런 인재를 또 어디에서 찾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MZ세대, 2030 세대 기술 파트에 이제 4명을 동시에 맞습니다. 영입했습니다. 2030 세대를 확실하게 잡으면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2030 청년층을 중책에 기용함으로써 어제 인재 영입 1호는 무려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상당히 이제 선대위에서 가장 상위 자리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참신한 인재였어요. 저런 인물이 있었구나. 서경대 교수인데 30대 워킹맘이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 거기다 또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17년간 군복무를 하고 소령으로 예편을 했어요. 그런데 또 분야를 보면 우주항공 전문가라고 합니다. 육사 나와서 또 이제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을 가서 이제 석사를 받고 오고, 그러니까 아마 이 과학기술자라기보다는 우주 분야에 굉장히 법이라든가 제도, 행정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제도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일 것 같고요. 오늘은 2030 4명인데 20살 청년도 있습니다. AI 전문가, 데이터 분석 전문가, 뇌과학자, 또 이제 AI 전문가. 그래서 이 인물들이 두 개의 방점입니다. 하나는 청년 세대, 또 하나는 미래 먹거리. 이게 첨단 과학기술에 우리가 투자해야 한다. 또 이러한 첨단 분야는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더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상당히 반발할 만한 이유가 있는 듯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데이터 전문가는 우리 당에 입당하고자 신청서를 내기도 했는데 뭐 어제까지도 타진했다. 그 자기의 입당 여부를 타진하다가 갑자기 그쪽으로 갔냐. 혹시 중간에서 체간 거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또 한 사람은 이제 MBC에서 부서장까지 했죠. PD 출신의 김영희 씨는 PD 유명하죠. 맨 처음에 정치권으로 간다고 소문이 들었는데 그게 국민의힘 쪽이라고 소문이 좀 도는 것 같더니 민주당으로 또 역시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제 앞으로 트렌드예요. 그동안은 이념이 보수냐 진보냐? 그럼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해야지. 당신은 기존에 민주당 지지자였어? 뭐 아니면은 보수 정당의 지지자였어? 그럼 국민의힘에 와야지. 이걸 당연 논리로 생각했는데 정치인들이 이번에 좀 제대로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젊은이들 2030의 특징을 뭐로 생각합니까? A기업에 입사 전날 B기업에서 연락이 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B기업이 연봉이 많아요. 그럼 A기업의 젊은이들은 전화합니다. 내일 출근 못하고요. 전 다른 회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기성세대가. 그래놓고 그러면은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직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처럼 연공서열도 안 지켜주면서 왜 너는 조직에 충성심이 없느냐? 그러면 이제 그 젊은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꼰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저거는 이 민주당이 채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인재의 여러 가지 가치를 국민의힘도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당에 들어오면 도움이 될 젊은인가
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 의사결정이 늦었거나 조건이 나빠서 뺏겼거나. 그래서 이것은 공격하는 게 그렇죠. 젊은이들에게는 큰 타격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뭐 본인들한테 물어볼 일입니다만 혹시 요새 국민의힘이 내용을 겪고 있는 것 보고서 약간 실망을 했을 수도 그랬을 있고. 수도 있죠. 아무튼 내 꿈과 내 전문적인 어떤 영역, 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럼 이분은 뭡니까?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네. 민주당 행사에 갔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그렇습니다. 가신 것 같은데. 네. 저 사람도 그럼 왔다 갔다 한 가는데 사실은 둘이 관계가 있죠. 갈만한 관계예요. 그죠? 네네네. 그럼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도 또 역임을 했던 그렇죠. 경력과 경험도 있고요. 함께 또 손발을 맞췄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또 박용진 의원이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용진 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앞에 두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쪽으로 가지 마시라고. 민주당으로 오시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리고 이분이 지금 연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를 아직도 쥐고 있는 분이다. 그렇죠. 사실은 국민의힘으로 갔다면 바로 발표됐을 정책이 약자와의 동행이었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고 있는 뭐 기본소득 못지않은 강한 이제 국가 주도의 복지와 어떤 뭐 공생 프로그램들이 나올 법했는데 지금 그게 무산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병준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방이 비어 있다. 언제든지 오시면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더 모욕적으로 들릴 거예요. 그런가요? 개문발찰해서 막 국민의힘은 지금 선대위가 가고 있어요. 근데 방은 비어 있으니까 오십시오 뭐냐면 전권 혹은 상당 부분의 권한을 주지 않는다. 근데 방은 쓰셔라. 차량도 드리겠다. 법인카드도 드리겠다. 이거는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고 예. 명예 선대위원장이죠. 이름만 걸고 있는. 지금 그거 하러 가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이 윤 후보와 마지막 저녁 만찬 할 때 출발 전에 잡음을 제거하는 정비 작업을 준비를 잘하고 출발해야 된다. 근데 지금 차는 문 열어놓고 떠나서 저만큼 가고 있어요. 어떻게 뛰어 올라가서 그걸 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이준석 대표의 네. 행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그렇군요.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냥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혹시 보시기에는 네. 민주당 행사에 왜 갔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과거에 이제 박 의원이 보필했던 적이 네.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관계가 있는 거고 아마 신경이 쓰이셨던 모양이에요. 기자들이 자꾸 묻는 데 네네. 대해서 민주당 쪽하고 뭐 관련이 있어지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생각, 야단을 치는 거 보니까 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거는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계하는 것 같은데 예.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참 여러 주 동안 분석을 했습니다만 포커페이스는 안 되는 분이에요. 예. 킹메이커일 수는 있으나 포커페이스가 안 되셔서 저분은 감성이 표정과 어투에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전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이 대목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야 이게 민주당에 내가 뭐 개입돼 있다고 간다고 혹은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나중에 웃기지도 않는 얘기 그러면 굉장히 어조가 차분했을 거예요. 되지도 않는 소리, 뭐 어림없는 소리 그러면서 웃음기로 넘겼을 텐데 좀 역정을 내는 분위기예요. 그건 뭐냐면 약간 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 뭔가 찔린 느낌이나 들킨 느낌일 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입을 막는 제스처예요.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지 마. 가.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혹시 모르겠다 하는 따지고 생각도. 보면은 민주당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실 만한 입장도 아니긴 하네요. 아니,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홍준표 의원은 예.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둘 다 문제라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정희 위원장은 당 소속도 아니에요. 중간지대에 있는 분인데 윤 후보가 나는 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권 교체 쪽으로 힘을 실으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와 하는 걸 보니 집권해도 틀렸다. 예. 그러면 전향은 언제든 가능한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네. 전달된 채널A의 여론조사 결과를 네네. 보면 사실은 뭐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안에서 네, 좁혀져 박빙이죠. 있으니까 뭐 동률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그래도 기분의 문제죠. 네. 이재명 후보가 살짝 앞선 게 이제 드디어 네. 나왔습니다. 이거 후보가 된 뒤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동안의 어떤 당의 움직임이나 선대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여파를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월요일에 예. KBS 조사가 동률로 나왔었습니다. 동률이었죠. 예. 4개 기관이 조사했고 35.5 대 35.5였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채널A 조사도 거기에 근접한 조사예요. 예. 이 희한하게도 이재명 후보는 35.5 그대로. KBS랑 똑같은데 윤석열 후보만 34.6 약간 빠진 거죠. 근데 이 조사는 다른 조사이기 때문에 이걸 등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사의 시기적인 추이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가능도 하겠다. 예. 이제 추격자 입장이고 지금도 열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윤석열 후보가 우위인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근접하고 있고 거의 따라잡았고 조금 더 잘하면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연말에 한번 희망이 생기는 거죠. 연내 골든 크로스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원인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차근차근 지금 쌓아가는 전략이에요. 예. 굳이 뒤집으려고 한 방을 날리지 않습니다. 계속 투어 이제 메타버스 투어를 한다든가 하는 게 잽을 날리면서 이 지역 가서 즉 흑연설 주로 하고 예. 스킨십하고 눈 맞춤하고 이제 경청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예. 내부 분란이 김종인 사태 3주 그다음에 결국 안 왔어요. 만찬 회동 결렬.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이건 뭔가 대표라서 정점에 있는 분인데 항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항명은 하극장도 또 아니고 예. 그래서 이 대표면 CEO인데 파업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참 파업은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노동자들이 하는 건데 태업도 아니죠. 뭐 잠깐 네. 지역 대표가 지역을 순방하는 거니까. 네, 굳이 이걸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파업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태업을 하고 있다. 태업은 뭐냐면 이 당대표가 이런 지경이 됐으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저는 참 이 답답한 게 내부에 있는 분들이 자 먼저 만나야 뭐 얘기를 들어서 원인은 알겠고 이 원인을 지금 모른다는 것 자체는 선대위가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인을 왜 모릅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 네. 연락이 안 돼서 그냥 지켜보고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지금 방송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뉴스 저한테 제작진이 하니까 물어보세요. 봤던데요. 예. 제가 당에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러는지. 예.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대표의 의견을 선대위에서 반영하지 않고 스케줄은 왜 사전 협의를 안 하며 아주 일상적인 소통이 끊어져 있다. 예. 근데 그럼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것저것 고려해 보니까 좀 기다리고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그렇죠. 의중을 파악해 보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민주적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서 또 나아가는 것이 또 민주적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일사불란한 그런 지휘 명령 체계가 있다면은 그게 어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기로는 뭐 본인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이제 좀 뭐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좀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얼마든지. 아무튼 뭐 휴대폰은 종종 켜는 것 같으니까 네네네. 연락을 꾸준히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놓으면 보겠죠. 보내놓고 그래 성의를 보인 다음에 이쪽에서는 그래도 뭔가 준비를 해야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제가 태업을 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파업이라면 지금 윤 후보는 태업이다.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에서 이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대선 못 치릅니다. 예. 이 사태가 3월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대위 조직이 가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과거의 예로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가지면 돼요.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당대표는 오늘부터 역할 없다. 그리고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 못 모시는 거로 결정한다. 김병준 원탑으로 간다. 이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가야 되는 게 지금 대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5년이고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4년이지만 대선까지 지금 98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선대위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선대위 인선을 할 때마다 당대표와 지금 충돌을 합니다. 그럼 이게 충돌할 수는 있어요. 의견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빨리 조율해야지 이걸 그냥 방관하고 흘려보내고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생각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면 그때 얼굴 맞대보죠. 이건 뭐냐면 나의 결정은 변함이 없으니 당신이 수습하고 정리하고 와서 내 말대로 따라달라. 아닐 거면 떠나라. 전 이게 숨겨져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당권을 다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는 의정 활동 오래 한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됐죠. 그리고 정당 조직 활동을 뭐 20년, 30년 한 분들이 됐죠. 심지어는 중진 보스가 대선 후보가 됐죠. 근데 이번에는 영선이고요. 의정 활동 경험 없고 지금 고위공직자로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퇴임했는데 이분이 정당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본선 주자로 선출이 되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대위 구성은 당에 맡깁니다. 당에 일임합니다.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후보 역할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에 맡긴 당의 수장은 이준석 대표인데 아무 의견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대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윤석열 후보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당 운영의 중심이 돼 있고 김병준 이제 선대위원장이 뭔가 역할을 갖다 이제 제대로 이제 해줘야 됩니다. 힘을 좀 내서. 근데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을 잘 들어보면 아슬아슬할 때가 좀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굉장히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아주 그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서는 거기에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거죠. 액세서리 같은 기분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이분이 지금 보기는 좋은데 그동안 무슨 대중운동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대규모 조직을 운영한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학자로서의 자기 말하자면 그 역량을 다 보여주신 분도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분이 지금 선거대책위원회의 그 상임선대위원장을 한다. 이것은 어딜 봐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20대, 30대를 향한 일종의 그 전투복 위에 단 브로치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지금 언뜻 듭니다. 예. 뭐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다. 어떻게 그 생각이 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앞에다 했지만 사실 좀 상당히 좀 위태로운 발언이기도 하고. 선을 넘어갔죠. 여성 단체에서 아직 뭐 별 반응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근데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는 사람 1% 빼고는 다 가난하고 뭐 좀 낮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두 발언 다 심각하죠. 이게 자당의 지금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김병준 위원장님의 그다음 해명이 조금 우려되는 발언이었던 것이 브로치 얘기를 했더니 이걸 여성을 마치 액세서리로 비한 것처럼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데 브로치를 남녀 다 한다. 남자는 안 하느냐. 이걸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난 더 놀랍다라고 역공을 했는데 자, 여쭤볼게요. 김병준 위원장님이 브로치 달고 나오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네요. 부총리 계실 때나 우리 배지는 달죠. 당의 배지나 지금 사랑의 열매 달고 계신데 그런 거는 이제 의미를 남아서 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브로치 정치하면은 미국의 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나 박근혜 대통령 재직 시에 옷 색깔이 뭘 의미한다. 이건 전투력이다. 이건 성장을 의미한다. 이 패션 분석을 했었어요. 그때 브로치를 가지고도 표현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 정치인 전유물로.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대처,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 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국내에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남성 정치인이 브로치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졌죠? 사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젊은 이들은 뭐 미용에 대해서 남녀 불문 관심이 많으니까 뭐 네일 아트도 남성이 할 수 있고 귀걸이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의 영역에서 남성이 브로치로 뭘 했나? 브로치를 달기나 했나? 근데 이게 어느새 남녀 공용이라고 브로치를 해석을 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해석이 더 뜬금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로 남을 갖다 깎아내리는 거에 이제 집중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빨리 나옵니다. 정책 대결로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도 좀 빨리 정리를 해서 가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익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증거로 영수증까지 제시했는데요.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취재진을 따돌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던 곽상도 전 의원. 심사를 마치고는 취재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죄송하다며 고개부터 숙였지만 검찰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탁받은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신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나머지 인물들에겐 검찰이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검찰이 지금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냐? 곽 전 의원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입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알선을 해주고 이득을 취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핵심인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이 깨지는 걸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에서는 곽 전 의원이 실제 알선을 했는지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를 식당에서 만나 알선 대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며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했지만 곽 전 의원 측은 그날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대며 김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곽 전 의원에게 수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알선 상대방이 누구냐는 재판부 질문엔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앞서 기각됐던 1차 구속영장과 다르게 고발장의 작성자와 전달자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낸 손준성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등 모두 5개입니다. 지난해 4월 부하 직원들에게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한다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성명 불상의 검찰 공무원으로만 적었는데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각 35일 만에 재청구된 구속영장 청구서엔 성명 불상자 대신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공수처는 25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손준성이 김웅 의원과 공모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위한 자료를 검색하도록 하고 작성된 고발장을 전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고발 자료를 검색하고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로는 손 검사 밑에 있던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 수사관 A씨 등을 특정했습니다. 손 검사와 고발장 작성 지시를 공모한 성명 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도 이번 청구서에선 빠졌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관여 가능성을 일단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증거나 구속 사유가 없다며 우연히 영장이 발부되길 바라는 한탕주의라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결과에 따라 공모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과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후보를 향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 들으신 대로 곧 결정됩니다. 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내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김성훈 변호사를 연결해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 먼저 곽상도 전 의원 얘기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또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구에게 뇌물을 50억씩 주자.
그래서 그게 50억 클럽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라고 의혹을 받았는데 곽상도 전 의원은 도대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뭐냐 없지 않느냐라고 오늘 반발을 합니다. 쭉 내용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네, 적어도 오늘 곽상도 전 의원 한 해명의 기본적인 어찌 보면 정치인보다는 법률가로서 즉 자신의 혐의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 등에 대해서 사건이 가지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다른 55클럽의 사람들과 혐의가 인정되는 것, 곽상도 의원의 알선 수재 혐의가 인정되는 무관한 것이라고. 예. 그 내용 자체와는 별개로 박 전 의원 자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 변호사님, 예, 지금 네. 목소리가 잘 들렸다 잠깐 끊기고 하는데 마이크를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크게 얘기를 해주시면 예. 올려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계속 네, 얘기해 죄송합니다. 주시죠. 예.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50억 클럽의 다른 사람들의 혐의점과는 별개로 박 전 의원이 본인이 어떤 알선 혐의를 저질렀는지 예. 그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서 부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알선수재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가 됐을까요? 네, 바로 이제 그 지점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 알선 수재는 결국 알선과 수재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수재인 재산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아들이 지금 퇴직금을 받은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수 있는 거고, 알선 혐의로서 금융기관의 직무에 관해서 누구의 부탁을 받았든지 그 부탁을 받은 다음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두 가지는 사실은 곽 전 의원이 아닌 곽 전 의원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그리고 간접적으로 소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이번 영장 발부 여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엔 고발사주 의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손준성 검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재청구된 영장하고 지난번 영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번에는 계속 한 20몇 번 성명불상, 성명불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시읒 검사, 이응 검사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더 진전된 수사 결과가 있는 거냐? 아니면 손준성 검사의 반발대로 그래봤자 누가 도대체 작성했다는 건 어차피 없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결국은 영장 발부에 따라 가지고 이 객관적인 소명자들을 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진일보한 부분들은 바로 성명불상이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고발사주 의혹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는가, 즉 손준성 검사의 윗선이 누구이고 손준성 검사가 그거를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한테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요. 그 부분이 계속 지난번처럼 성명불상으로만 끝난다면 확인이 어렵겠지만 지금 영장 청구서 내용에 따르면은 성모 검사나 임모 검사 그리고 수사관 A씨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영장 청구와 함께 관련된 자료로서 이 각각의 당사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들 그리고 포렌식하고 압수수색한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과정이 성 검사의 직무의 영역에 있고 또 그것이 직무상 권리를 남용하거나 그래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직권남용의 요소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공수처 쪽에서는 그 부분에 영장 예. 청구 사유를 기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장에는 손준성 검사와 상급의 검찰 간부들이 공모해서 아랫사람들한테 지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이번 영장은 그 부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가장 윗선이냐 이제 이런 결론인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네, 사실은 그러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 범죄라는 특성의 의혹 자체가 완전히 규명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손준성 검사가 원래 담당하는 직무가 고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면은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그런 고발장을 쓸 이유는 전혀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피해자로 이 고발장에 있어서 적시된 사람들이 당시에 검찰의 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후보 측 가족 일가들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부와 전혀 어떻게 보면은 논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고발장을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위아래 설득력이 다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수처가 이번 영장과는 또 별개로 그렇다면 송 검사가 왜 과연 자신의 밑에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런 거를 했는지 실제로 그게 있는지와 그 윗선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성명불상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소명들 그리고 그런 조사들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구속 기소가 될지 불구속 기소가 될지 이제 결정은 또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영장을 내주는 판사가 어찌 해석하는지를 보면은 과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연루가 아직 되는 걸로 의혹이 남을지 아니면 털어낼 수 있을지 뭐 대충 이제 갈래가 좀 나눠질 것도 같네요. 김성은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은 된 것 같고요. 국민들 관련해서는 감사를 지금 시작했었고 그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거랑 뭐 정리를 같이 해서 뭐 이제 확정이 되면 그걸 발표를 하거나 알려드릴 뭐 그럴 예정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학위 취소나 학위가 뭐 적절했는지 이걸 따질 수가 없거든요. 이 재조사위원회의 본 조사가 나와야지 그것하고 결부해가지고 교육부가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의 양평 개발 특혜 여부와 관련해서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개발 초기 자금 8억 원을 조달했다는 또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내용 취재하고 있는 양시창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양평 땅 개발에 관해서 뭔가 어떤 특혜 같은 게 있었다라는 이제 의혹이 맨 처음에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씨가 그냥 직접적으로 뭔가 개입한 것처럼 보이는 8억 원 자금을 조달했다, 초기에.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 의혹이 제기된 걸까요? 네, 이 의혹은 3년 전에 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통해서 제기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지난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한 항소심 민사 판결문입니다. 이 민사 항소심의 피고가 바로 윤 후보 장모 최모 씨고요. 원고는 부산 해운대에 기반을 뒀던 부동산 개발 회사 A사입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이 최 씨가 양평군 일대 토지를 사들여서 2009년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의 그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죠.
A사가 이 개발 사업에 8억 원의 돈을 투자하고 일전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 약정을 맺었다고 나옵니다. 예. 하지만 사업이 최종 승인되기 직전에 A사는 투자한 돈 8억 원을 회수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러더니 이 투자했던 공공지구에서 수익이 발생하자 A사는 이 투자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이 최초의 약정대로 수익의 9.8%를 달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예. 최 씨는 사업 승인 전에 돈을 돌려줬으니 약정은 이미 자동으로 해지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문제는 판결문 내용에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이 A사가 8억 원을 투자한 배경에 대해서 최 씨의 딸 김 씨가 이 A사 대표 아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김건희 씨가 이 A사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기초사실, 판결문의 기초사실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면 다툼이 없는 기본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이 윤 후보 장모 최 씨와 그 가족회사 ESIND에서 주도한 사업인데 사업 초기 김 씨의 역할도 작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8억 원은 앞에 조금 나왔지만 사업 전체 투자금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째서 중요하냐면 부인 김 씨는 사실 돈과 관련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금을 맨 처음에 끌어들인 것이 김건희 씨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서 같이 하지 않았냐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군요. 예. 그럼 이 판결문에서 또 다른 의혹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판결문 뒤쪽에 보면요, 이 윤 후보 장모 최 씨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A사에 8억 원을 갚은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최 씨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의 담보를 설정해서 주식회사 B사의 명의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중 8억 원을 A사에 지급했다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은 건 최 씨가 아닌 다른 주식회사 B사고요. 최 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그 20억 원 중 8억 원을 받아왔다는 말이죠. 예. 제가 등기를 떼보니까 실제 최 씨 소유의 서울 암사동 건물에 2011년 7월에 26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게 그때 당시에 그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문제는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저축은행과 B사입니다. 해당 저축은행과 B사는 모두 이 장모 최 씨의 성남 도촌동 그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 있죠. 예. 거기에 등장하는 회사들입니다. 최 씨가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저축은행에 347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는데 이 잔고증명서 4장인데요. 그중에 3장은 예금주가 최 씨인데 나머지 1장은 예금주가 이 B사 명의였습니다. 네. 또 이 B사 관계자가 이 위조를 도운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도촌동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관계 회사들이 이 양평동 개발 사업 초기에 최 씨에게 명의까지 빌려주면서 대출을 도운 사실이 확인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왜 최 씨가 자신의 이 부동산을 담보로 직접 대출받지 않고 이 B사를 통해 대출받았는지 이 B사와 최 씨의 관계가 수상하다는 그런 의문을 나타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담보 제공을 가 해줬다지만 내가 쓰지도 않을 건데 명의만 빌려준다. 이게 그냥 제3자인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거래 관계는 아니죠. 예. 자, 아무튼 처가이긴 합니다만은 후보의 가족이 어떤 투기에 대한 집요한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는 의혹일 수도 있어서 네네. 이거는 윤석열 후보 캠프 쪽 의견을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제가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이 민간 업체가 장모에게 돈을 대여한 뒤 회수한 거래에 불과하다면서 이 수익을 배분해달라는 소송에서도 해당 민간 업체가 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는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적도 없고 결혼 이후 공직자 배우자로서 오히려 부동산 개발업체 지분을 갖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업체 지분을 모두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모 최 씨가 다른 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은 점에 대해서는 이 최 씨가 당시 해당 회사에 물적 담보를 충분히 제공했고
원리금을 전액 변제했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예. 해명했습니다. 어디선가 자금을 끌어들여서 부동산 개발 투자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민간 기업의 문제지 후보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다는 그런 이게 얘기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나오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변이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의심되는 첫 사례는 인천에 사는 40대 부부입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습니다. 24일 입국 당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하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이 확인 PCR 검사법에서 알파, 베타, 감마, 오미크론 영역의 일부 양성이 나와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의심 사례긴 하지만 감염이 상당히 의심된다며 접촉자 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만큼 확진 판정 전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델타 변이주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면역 회피 기전이 더 장착된 것도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치명률이 더 높다는 증거는 없고 치명률의 저하가 만약에 있다면은 우려할 만한 수준의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동거가족 2명과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을 도와준 지인 1명, 부부가 앉았던 비행기 앞뒤 2열 탑승객 6명과 부부가 사는 연립주택 주민 8명입니다. 이 가운데 동거가족인 10대 아들 1명과 40대 지인이 지난달 30일 확진돼 오미크론 감염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부를 포함한 이들 확진자는 인후통과 근육통 외에 특이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부부와 직접적인 접촉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부부가 탔던 항공기 탑승객 중 국내 입국자 45명도 검사를 진행해 지금까지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와 좀 무관하게 입국을 강화하면서 각종 검사들을 강화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변이 검사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들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독일과 네덜란드를 다녀와 확진된 울산 거주자 2명은 오미크론 의심 사례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전장 유전체 분석을 진행해 이번 주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며 또다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추가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2,000명 넘게 급증하면서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처음으로 5,000명대에 올라서며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라면 하루 확진자가 10,000명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의 유행 상황을 평가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단위로 15%씩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3주나 4주 정도가 경과했을 때에는 확진자가 10,000명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간단한 계산에 가깝거든요. 위중증 환자 역시 전날보다 62명 늘어 72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84%는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4명 증가한 가운데 이들 모두 60대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추가 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고령층의 환자 규모를 줄이고 위중증 환자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9.2%인 가운데 서울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8.8%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19 환자도 842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추가 방역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 카페, 미접종 방문 인원 축소,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추가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이번 주 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정부는 감염 위험과 불편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든 코로나19 환자의 재택 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세운 가운데 재택 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긴급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개훈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년 만에 전면 등교가 어렵게 시작됐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감염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최근 4주간 인구 10만 명당 소아청소년 확진자 숫자는 99.7명으로 성인의 76명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 수도 400명이 넘습니다. 특히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25%가 안 됩니다.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99.9%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학생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 시의 중증 진행 위험도가 2배, 사망 위험도가 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아청소년 중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학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10%가 안 되는 중학생의 경우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97%가 백신 접종을 마친 고3의 경우엔 발생률이 다른 학년보다 확연히 낮았습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정하고 학교 단위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백신 접종이며 정부는 필요한 사항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 백신 이상 반응 통계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감염 악화로 일상 회복이 멈추고 비상 계획이 발동되더라도 등교 수업은 유지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과대 학교, 과밀 학급의 경우 3분의 2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학교 비상 운영 계획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강원 화천 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60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증세가 심한데도 약을 처방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화천 군부대에 근무하는 A병사. 부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PCR 검사를 받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병사는 곧바로 1인 격리시설인 부대 밖 컨테이너에 격리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후각 기능이 거의 사라졌고 오한과 두통, 열이 시작됐지만 아무런 처방을 받지 못한 겁니다. A병사는 컨테이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밤새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타이레놀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의무대에 갈 수가 없다고, 의무대가 문을 안 열었다거나 뭐 그렇다고 약을 줄 수가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후 이 정도면 방치가 아니냐고 문의했는데 해당 간부는 오히려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도대체 치료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 정도면 거의 방치가 맞지 않냐 물어봤는데 너는 격리가 방치냐? 이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약 처방을 받지 못한 A병사는 부모님께 괜찮다고 말했지만 약을 먹었냐는 물음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뒤늦게 약을 전달하면서 부대 내 집단 확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소통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매일 집계하는 전체 확진자도 날마다 2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감염도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독일의 공영방송 제1텔레비전에 상금이 아주 두둑한 퀴즈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등장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세종의 역사 기록을 맡고 있는 사관이 이것까지 심지어는 기록을 했는데 다음 중 뭘까요? 자, 이제 보기가 나갑니다. 보시죠. 첫째, 태종이 헛기침을 연설하면서 몇 번 했는가? 오리고기를 몇 번 씹고 넘겼는가? 그리고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갖다 남들한테 알리지 못하도록 은폐하라고 명령했다. 이 셋 중에 어느 걸까요?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잘 아시듯이 3번이죠. 말에서 떨어진 게 창피하니까 절대로 알리지 마라. 특히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한테는 숨겨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것까지 역사에 기록이 된 겁니다. 정확히는 1404년 2월 8일 황해도 해주 노루 사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출연자가 정답을 맞히니까 독일 방송에서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된 놀라운 코리아의 제도였다고 해설을 붙입니다. 물론 왕과 오늘날의 대통령은 많이 다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모잠비크의 해상 프렌트 3조 원짜리를 주문받아서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명명식을 했습니다. 모잠비크에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같이 명명식을 하고 밥을 한 끼 먹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모잠비크 대통령이 3조 원짜리 하나 더 주문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별로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답답하니까 내가 밥 한 끼 먹자고 거제에 갔는가? 왜 이렇게 반응이 없나? 이렇게 아쉬워했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에게 언론은 이게 정확한 건지 야박한 건지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관심이 없는 언론은 도대체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이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받았었는가 분석을 해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 보시죠. 19개 언론사 2년 반 동안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적은 언론의 기사입니다. 1,100명. 이 사람들이 절반을 차지하는군요. 1.7%밖에 안 되는 1,100명이 전체 발언 인용의 절반입니다. 그중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10%는 국회의원들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도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상위 10명이 그중에서 30%를 독차지하는 겁니다. 정치인의 입만 바라본다. 그것도 당 지도부 등 몇몇 정치인의 입만 바라보고 기사를 쓴다. 이것이 정치 뉴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꾸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치인에게 전달하고 촉구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정치 기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하철 승무원이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가 불법 촬영에 악용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을 비추는 CCTV.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나자 한 남성이 CCTV를 바꿔가며 불법 촬영을 이어갑니다. 여성이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다급하게 CCTV를 돌려본 남성. 여성이 보이지 않자 화가 난 듯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 차장 54살 남성 김모 씨는 지하철 CCTV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김 씨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만 노렸습니다.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집요하게 여성들의 동선을 쫓아갔고 쫓던 여성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위치에 서 있으면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승객 승하차 안전관리를 하라고 열차 차장에게 열차 내부는 물론 승강장 CCTV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을 줬더니 오히려 불법 촬영에 악용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YTN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이 같은 김 씨의 행위를 파악했습니다. 이 사안이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는 중대한 사안이자 생각해서 수사 의뢰를 포함해서 저희 공사에서 강구할 수 있는 최단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김 씨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붙잡혔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이 과감한 물리력 행사를 주문하고 일주일 만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공장 입구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남성 1명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70cm가 넘는 흉기를 든 이 남성은 경찰의 제지에도 공장 사무실로 들어가려 합니다.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하지만 무용지물, 오히려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을 공격합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던 탓에 테이저건을 제대로 맞지 않은 피해자는 1층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난동은 계속됐고 경찰은 결국 실탄 3발을 쏴 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이번 건건은 경찰청이 지난달 24일 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일선 경찰의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을 지시한 뒤 피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한 첫 사례입니다. 사제 도금을 투기 버릴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은 계속해서 경찰관에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따라서 3번의 경고를 한 이후에 1차 공포탄 발사하고 마지막으로 실탄 3발을 쏴서 근거하게 된. 경찰에 붙잡힌 50대 A씨는 공장 대표가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며 흉기 3개를 지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임신한 교사가 원장에게 출산 휴가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왜 피임을 하지 않았느냐며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YTN이 원장의 당시 폭언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대림동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장모 씨는 이곳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이 개원한 이후 이곳에서 1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지난 9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장 씨는 내년 3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원장에게 미리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피임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책을 당한 겁니다. 급기야 원장은 장 씨의 결혼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채용 당시 결혼한다고 했으면 아예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막말을 퍼부은 겁니다. 사실 결혼한다고 했으면 난 오래 같이 못 있었어. 근데 원장님 사실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왜 안 돼요? 이거는 원 운영하고 직결이 된 건데 그걸 안 물어보고 어떻게 면담을 해? 말도 안 되지. 육아휴직을 거절당한 뒤 장 씨는 원장이 일거리를 몰아주기 시작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임신부인데도 저녁 식사도 없이 야근을 시키는가 하면 주말 근무까지 강요했다는 겁니다. 결국 장 씨는 구청에 원장의 육아휴직 거부 사실을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허용해야 된다. 이런 부피형이 있는지 몰랐고 본인은 이제 어린이집 운영이 너무 어렵고 해서 본인이 양해를 구한 거지 뭐 안 된다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YTN 취재진은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원장 측의 입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원장님 좀 만나 뵙게 해달라고요. 기다리시면 그러면 원장님 오늘 반차 언제 오시는데요? 몰라요. 장 씨는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 병가를 낸 뒤 집에서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양시창 기자의 가보니 코너에서 소개해드렸죠. 양평 개발 특혜 의혹에 김건희 씨가 초기에 적극 개입했느냐 하는 의혹이었습니다. 6192님,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 후보나 친인척의 도덕성과 위법성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언론검찰사법개혁님, 최근 확진자나 중증 환자 대부분 미접종자인 걸 보면 백신 접종만이 살 길입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